원래 질문은 이 소설의 주제와 스타일에 대한 거였는데 앞에 다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제작인 에메랄드 시티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작품이 왜 표제작이 됐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주제와 이 작가의 스타일로 이야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두서가 없네요. 네. 네, 오늘 리뷰가. 자, 두서를 그러면 박인성 선생님 항상 이런 역할은 저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메랄드 시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타일리스트 이 두 작품이 좀 어떤 공통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델 업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주인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메랄드 시티의 주인공인 그 로리는 뭐 포토그래퍼의 조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되게 뉴욕에서 이 힙스터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부산 힙스터인 박인성 선생님이 적절하게 평가를 해주시겠죠. 좀 고향 힙스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인 스테이시가 모델 업계에 있는데, 스테이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심이 이글이글거리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뭐였죠? 무슨 이제 그러니까 이 모델 업계에서는 잡지에 자기 얼굴이나 이제 사진을 박는 거가 엄청난 명예인가 보죠. 스테이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잡지 표지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하는 되게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뭐였죠? 이게 립스틱이 아무튼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뭔가 여기가 잘려진 사진만 표지로 올라간 적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로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공통의 화려한 세계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너도 나도 이미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상황. 받아들여야만 하는, 뭔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안 될 수도 있어, 내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겪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위기감, 뭐 안절부절 못함, 그러면서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장면이 이 소설에 나오는 게 이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얘가 일하고 있는 그 포토그래퍼 그 이름이 누구죠? 얀? 얀 아니었어? 그거는 스타일리시인가? 그건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베스비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에서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모델들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표지 작업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스테이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베스비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고, 베스비하고 작업하는 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있는데, 다른 모델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베스비가 마치 이제 술자리 농담처럼 여행은 어디 여행 가봤어?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시가 가본 데가 실제로 가본 데가 없으니까 저는 뉴욕이요. 그러니까 남은 그 다른 이름이 뭐죠? 아누슈카는 뉴욕이 무슨 여행이야, 너 지금 뉴욕에 있잖아, 무슨 헛소리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베스비가 깔깔 웃으면서 그래 나도 지금 뉴욕 여행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조리한 대화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아누시카를 모욕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에게 있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이 여기서 좀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소설집에서 여행이라는 게 변화를 주고, 약간 거울의 이미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관찰의 시선을 얻기 위한 환경의 변화 같은 게 여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행지에 가서도 일상은 유지되고 큰 틀에서 내 삶이 급격하게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설은. 근데 뉴욕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여행의 압축지, 혹은 여행 가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이 일상이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뉴요커로서의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파리 외가, 파리를 갔어, 거기 있는 뭐 가가지고 패션적인 경험을 통해서 뉴욕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결국엔 이 모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역설적으로 여기는 여행지가 아니라 이 뉴욕이라는 말 그대로 에메랄드 시티, 이 에메랄드의 의미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약간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에메랄드가 좀 여기서 상징 전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왜냐하면 저는 아니슈카 입장에서 보면 얘는 약간 질투하고 있잖아요. 스테이시를 어떻게 자기가 더 잘 나가는 모델인데도 자기가 관심 있는 로리는 오히려 스테이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질투한 입장에서 아마 그 쫑크를 준 거죠. 너 뭐 모델로서 너 어디 가봤니? 나는 동경도 가봤는데 난 파리도 가봤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저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이 베수비라는 사람이 나름 힙스터잖아요. 이 안에서 포토그래프 잘 나가는 포토그래프고 힙스터인데 얘가 처음에는 이 아누슈카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얘를 또 쉴드 씌워주고 스테이시를 이제 파리 가봤다고 하니까 파리 어디까지 갔는데? 뭐 박물관 가봤어요. 박물관 네가 왜 촬영하러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되게 아누슈카를 되게 무안을 줘요. 근데 나중에 또 아누슈카 우니까 로리도 이제 덩달아 가지고 막 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되게 피시한 느낌이 들거든요. 힙스터들 네. 되게 뭔가 약자를 감싸주는 피시한 느낌이 드는데 이 베스비가 나중에 또 아누슈카를 또 안아주면서 달래주고 있으니까 달래주면서 이제 스테이시가 나갈 때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나랑 작업 한번 하자. 근데 이제 스테이시가 기대하고 있을게 이렇게 나갔는데 로리가 저거는 베스비가 모든 모델들한테 다 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반전이 그건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스테이시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 이 베스비라는 애나 베스비가 상징된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뒤집는 얘기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위선이었던 거죠. 베스비도 그런 피시함이나 뭐 약자를 뭐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피시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힙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다 액세서리들인 거고 스테이시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리가 내가 스테이시를 이 위험한 어깨에서 감싸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시가 난간에 서서 그 체조를 하는 동작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스테이시는 그거를 알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오히려 나보다도 스테이시는 더 어떻게 보면 이 뉴욕의 본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확 마지막에 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메랄드 시티가 처음에는 허상의 에메랄드 시티지만 나중에 이것도 이 작가의 특징이 마지막 대사를 굉장히 공들여 쓰는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대사가 아마 나도 그쪽으로 데려가 준가 뭐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도 데려가. 네. 나도 데려가.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네. 그러니까 로리도 이제 그 스테이시의 세계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스테이시가 자기 밸런스를 훨씬 더 잘 잡아가고 있었고 로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영향을 잘 받는 캐릭터잖아요. 귀가 얇은 스타일.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뉴욕 힙스터로서의 그의 취향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요새는 뭐가 유행이라던데 뭘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박인성이네요. 저는 유행과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거의 뭐 박인성이. 근데 이제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유행. 고양시의 로리. 고양시의 베스비. 너의 스테이시는 어디 베스비. 있어? 뭐까지 이야기했죠? 나도 데려가. 아니 근데 저는 이 에메랄드 시티를 보면서 약간 떠오른 게 정의연의 등단작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여자가 아무튼 이제 여러 남자와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면서 소위 간을 보는 거잖아요. 나와 내가 비록 구반포 이게 그 2000년에 나온 소설이니까 구반포에 살지만 어떤 그냥 내가 사는 동네만 먹어주는 거지 실상 삶의 내용은 되게 구질구질한 거잖아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매대에서만 뭘 사고 중학교 때 엄마가 사준 삐걱거리는 침대를 아직도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왕자님 같은 남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그런데다가 자기랑 결혼할 마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자기의 처녀성을 바치기 위한 10계명을 지키면서 어떤 이제 호텔에서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사실은 이제 혈흔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남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가 남자가 이제 무슨 명품백을 선물을 해주고
이 여자 이름이 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이 남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나서 약간 좀 쌀쌀맞으니까 여자가 아니야 뭐 그는 나를 사랑할 거야 막 그런 식의 이제 막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하고 이 남자가 준 이 가방도 진품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 성이 유리의 성처럼 보인다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설에서의 그 유리의 성과 이 소설에서의 에메랄드 시티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유리의 성은 얘는 알면서도 무지한 척 그거를 가장을 해요. 난 아직 순진함의 영역에 있을 거야. 난 알지 못해. 왜냐면 그것을 유리의 성으로 보는 어떤 그러한 순정 만화적 상상력의 세계 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싶은 순진함의 그런 유혹에 난 아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어떤 미성숙이 하이클래스에서는 일종의 그게 어떤 특징이잖아요. 나는 모르고 설거지할 줄 모르고 뭐 교통비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미성숙함이나 순진함의 영역이 계속 있고 싶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리의 성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정 만화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스테이시라고 하는 여성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세계의 속성들이 알고 그래 뭐 그렇다고 해도 어쩌라고 뭐 라는 식의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을 하는데 그 모르는 척이 상당히 그 어떤 미성숙함이나 순진함의 포즈가 아니라 약간의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체념적이면서도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거리두기 할 줄 아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정서적 성숙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어떠한 반짝거리는 이 꿈의 세계, 뭔가 성공이 막 잡힐 것 같은 그렇지만 잡히지 않는 어떠한 세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 보여도 뭔가 이렇게 다른 질감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에메랄드 시티가 우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이제 되게 유명한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마법사의 에메랄드 시티가 에메랄드인 이유가 있죠. 에메랄드라는 보석이 같은 캐럿의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요. 비싼 이유가 이 에메랄드라는 보석 자체 경도는 굉장히 높은데 사실 불순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깨져. 심지어 가스레인지 불에도 이게 깨진다고 할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약해서 비싼 거예요. 관리하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이 에메랄드라는 보석을 관리를 잘해서 반짝거리게 해서 끼고 다닐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싸지만 화려하지만 깨지기 쉬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상징처럼 에메랄드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이름이다. 뉴욕이라는 도시 그리고 패션 모델 업계라는 곳이 사실은 순식간에 명성이 생겼다가 사라지기 쉽고 거품처럼 뭔가가 빵 터졌다가라도 누군가는 또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그려낸 뭐 어떤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져 나왔던 칙릿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설 작품집 전체의 표지작이 됐는지 저는 지금도 약간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다른 소설들과 좀 괴리도 있고 왜냐면 저는 이 소설집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소설 속에서 여행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행인가? 여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낯선 곳을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행인 것이죠. 만약에 소설이라는 것이 깡디드 같이 뭔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된다면 여행이 아니겠죠. 이주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중산층적인 안정적인 삶에서 어떤 낯선 곳으로 중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보라보라서 뭐 엑조틱한 그런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뭔가 일탈도 일어나고 폭로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을 희구하는 그런 이제 정서들이 계속 깔려 있는데
이 에메랄드 시티라는 소설이랑 스타일리스트라는 소설은 그런 이 작가 작품집의 전체 흐름과는 또 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 소설 자체에도 뭐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왜 이 소설 전체에 어떤 그 표제작으로 했는지 그거는 좀 지금 아니 근데 왜 중국이에요? 이게 표제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에메랄드 시티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간지가 그럼. 저도 그럼. 에디터가 정하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보다 에디터들은 몇 수 제가- 앞을 내다보고 제가 있다고요. 손질했습니다. 저는 근데 다음 편으로도 어쨌거나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행의 전체적인 테마 안에서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예외이기 때문에 좀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다른 데로 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문장이 이거거든요. 뉴욕에 오기 전부터 로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뉴욕 바깥에서 뉴욕에 온 사람인데, 근데 얘도 아까 그 박건현 선생님 논리대로 그러면 이주를 한 게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여행 온 사람이 가깝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얘도 여행을 와가지고 여기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스테이시와의 비교, 그러니까 스테이시도 결국에는 또 로리의 거울 이미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로리는 아직 뉴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설프게 따라하고 있는 관광객의 비슷한 처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니까. 그건 너무 억지다. 근데 그게 로리는 일하러 온 거지. 이거 뭐 여행으로 온 건 아니잖아. 그런가? 깨어 맞추는 네, 거라고 이게 볼수 평론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또 끼워 맞추면 또. 아니 근데 약간 이 에메랄드 시티랑 비슷한 분위기지만 또 다른 느낌이 스타일리스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는 그래도 그나마 훈훈. 맨 마지막에 그 얀과 스타일리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막 어린 그러한 이 모델, 뭔가 이 세계에 반짝거리는 정말 에메랄드 시티로 막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러한 타고난 신체 조건과 외모와 이런 것들 무드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혹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순간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어떤 여자.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스트도 얘가 몇 년 뒤면은 아마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아직은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과 모호한 마음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어린 여자아이 특유의 그런 불안정함과 쉽게 금사빠, 또 여기 얀이라는 포토그래퍼한테 또 금사빠하고, 또 이 얀과 이 스타일리스트는 또 그냥 하룻밤 자고, 근데 그게 뭐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이국에서의 그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항상 스타일리스트가 얘를 이렇게 뭐 입혀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해줬지만 자기는 사진이 찍힌 적이 없고, 그거는 포토그래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힌 적이 없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이제 같이 이제 찍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어떤 이 순간이라는 거, 나도 안다는 거, 이게 그냥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를 나도 알아. 그래도 이게 지금 그 순간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순간은 지금 여기 있다. 그냥 뭐 이미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은 지금 여기 있다. 뭐 그러면서 어떤 되게 뭐랄까 아주 단편적인 소품에 가까운 소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뜻함 에메랄드 같은 시티로 것들? 이 소설 전체에 흘러가는 어떤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몰락해 가는 사람들의 의연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신이 이제는 끝이 이미 보이고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본인도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를 계속해야 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비굴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본인의 어떤 처지를 알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니퍼 이건이 계속해서 소중하게 뭔가 소설 속에서 그려내려고 했던 어떤 덕목 미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락하고 폭로당하고 몰락하고 뭔가 파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의연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중산층적인 보수성이든 뭔가든 간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크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약간의 감동이나 약간 따뜻함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몰락이라는 게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훅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느껴지지. 그리고 네. 경사도가 그리고 내려간다는 게.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약간 저는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흥청망청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기울어 갈 거고 우리의 삶은 이것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다. 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빠질 일만 있다.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축에서 삶의 이제 성숙화, 이게 나이 들어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 소설이 양가적이긴 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관찰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푸에르토 바레트처럼 오히려 어린애가 어른을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도 푸에르토 바레트는 약간 좀 예외적인 면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보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맞죠. 전체적인 정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이것보다 이제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 옛날에 저런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거죠. 뭐 스타일리스트는 제가 볼 때 그냥 화해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평생 자기도 모델로 들어왔는데 나이가 이제 35인가잖아요. 35인데 얘가 스스로 얘기하자, 나 35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잤던 사진사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업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젊은 모델을 보면서 처음엔 당연히 부러움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거와 화해하는 것 같아요. 그쵸. 스타일리스트로서 평생 남의 옷만 입혀온 사람, 내가 지금 35이나 됐고 나도 모델을 하려고 왔는데 나는 내가 옷을 입지 못하고 남의 옷이나 입혀주는 내 자신과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을 부러워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경멸하고 있었던 건데 그 모델을 긍정함으로써 자기의 과거와 화해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조금씩 저는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갈등하지 않고 계속 뭔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또 스페인인가 어딘가 여행 갔다가 다 틀린 여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스페인의 겨울. 네, 거기도 보면 망해서 스페인 갔고 이혼당해서 망해서 스페인 가서 거기서 심지어 2번을 털리잖아요. 소매치기를 베스파한테도 털리고 어린애한테도 또 털리고 2번을 털려서 정말 갈 때까지 갔는데 희망이 그거잖아요. 자기랑 같이 망해서 온 남자. 그 남자가 찾아주지. 그 남자가 찾아줌으로써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래 이제 모로코로 가자. 스페인보다 좀 더 못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모로코로 가잖아요. 스페인 바로 밑에.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여행지라는 게 일종의 원심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 그 여행지에서 다시 구심력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소설들을 쭉 읽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 안 했는데 방금 이제 그 스페인의 겨울? 네. 뭐 말씀하셔서 좀 떠올랐는데 이 소설도 약간 좀 예외적이에요. 보통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분은 이혼을 해서 그런지 점점 더 멀리 가요. 그라나다, 스페인 땅끝 마을 같은 데거든. 그라나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야지 모로코가 나오는데 이제 더 멀리 떠나는 거죠. 이 사람은 약간 여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인의 과거를 다 버리고 딸도 있지만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소설도 이 전체 소설집 중에서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양가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게 해요. 이걸 분명히 자기 과거랑 화해했는데 씁쓸한 거죠. 또 분명히 스페인에서 가는 희망을 발견했는데 갈 때까지 간 여자가 괜히 기다리잖아요. 이 남자가 자기 백을 찾아올 거라고 괜히 기다리는 게 이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행인데 결국에는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시 미국으로 안 가고 모로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고 있으면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체홉의 그 연극들처럼 뭔가 갈매기나 이런 거 보면 끝에 뭔가 씁쓸하잖아요. 뭔가 체홉이 그리고 있는 것도 그 제정 러시아의 그 황금기가 기울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묘한 체홉이 가지고 있는 씁쓸함이 물론 체홉 정도의 농도는 아니지만
그 묘한 씁쓸함이 여기에 하나하나씩 다 묻어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계속 뭐 파멸, 뭐 네. 파국, 몰락 이런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파멸, 파국, 몰락이라는 느낌을 주진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에요. 그런 네, 강도는 흔히 없어요. 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뭐 엄청 그런 식의 그 긴장감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읽어도 될 정도다. 응.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또 어떤 단점일 수는 단점일 수.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이제 번역됐는지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추세랑 묘하게 맞아요. 뭔가 힐링을 찾거나 뭔가 화해하고 싶어 하거나 상처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요즘 추세들이 좀 있잖아요. 독서 시장의 추세들이. 그 추세를 읽고 교묘하게 이걸 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 20년째 대단한 편집자이신 걸.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근데 모자 돌리기는 네. 모자 돌리기에서 그 죽은 여자 있잖아요. 그 자살한 어떤 여자. 네. 자살이야? 암 걸려서 죽은 거 아니었어? 자살 아니에요? 캐서린 블랙? 네, 캐서린 블랙. 네. 응. 남부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죠. 자살했다. 권총 이렇게. 아, 권총 자살했어? 근데 그 캐서린 블랙이라는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그런 이 중산층의 약간 지적이고 교양 있는 그런 그룹들에 갑자기 이질적으로 끼어든 어떤 존재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모자 돌리기 하듯이 여기저기 여러 남자들을 배회하다가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이 여자가 자기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제 그 여자를 다시 떠올리는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런 소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캐서린 블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낯선 존재고 뭔가 이제 자기들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캐서린 블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랑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각들, 정서들, 이런 것들이, 이것도 조금 저는 그 캐서린 블랙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미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작품에서는 캐서린 블랙이었고 얘랑 나랑 이제는 분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돌고 보니 나도 모자를 돌리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건데, 그게 빛냈던 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진 않지만 캐서린 블랙의 권총 자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미래를 간접 전달하고 있다는 지점. 테러블. 아니 근데 약간 캐서린 블랙은 거기에서 조금 더 밀고 나간 거고, 그 체념과 우울의 정서가 결국에는 뭐 다 남자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나도 뭐 그런 식의 기울어지는 어떤 그 이 배에 올라탄 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정서가 조금 더 밀어붙여진 캐릭터고,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보는 그런 캐릭터라면 이 인물은 여기에서 이 인물을 바라보는 나는 거기에서 좀 더 가지는 않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기 이 때문에 소설집이 전체적으로 아까 형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구심력과 원심력 사이에 약간 전전 반칙,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가 좀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 싶다가 이 과정의 싸움 같은 게, 그러니까 방금 모자 돌리기에 또 대응하는 소설이 조세핀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보면은 조세핀은 과거에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조세핀은 나에 대한 또 어떤 부러움, 너 얘는 이제 진짜 부자 남자랑 결혼해서 너는 이제 상류층의 세계로 가는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상류층의 세계는 어때? 1등석 하면 어때?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근데 이제는 조세핀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이제 남편하고의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상만이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여성에게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기억이 조세핀에게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당시에는 조세핀에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나의 지금 어떤 심경이나 상황을
이제 하나의 편지라고, 이게 사실 이게 편지도 아니지만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다시 이제 복원해서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조세피는 지금의 내 삶으로부터는 사라져버린 어떤 존재인데 내가 그거를 향해서 다시 뭔가 네 일상에서 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보면 이제 이 소설에 비해서는 못 나가는 거죠. 모자 돌리기처럼 뭐 이혼을 하고 자기 삶을 다시 반추하는 것도 야, 아니고. 아직 어리잖아. 좀 이따 이혼하겠지. 근데 얘는 그거죠. 뭐 사실은 그 조세핀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거고, 뭐랄까 나는 서민인 척 아직 하고 싶었던 거고, 순진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또 결혼해 보니 부자의 삶이라는 게 내 생각처럼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남편도 사실은 부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인생을. 뭐 그런 걸 보면서 조세핀 너는 잘 몰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정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잘 빠지고 맞아. 예쁜 여자의 그 낭만적인 사랑.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게 저거였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걔가 웨이트리스로 오는 순간 현타가 확 세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낭만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 뜻대로 안 살더라도 나는 이 삶을 누리고 있는 내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조세핀을 다시 보잖아요. 왜냐면 걔는 내 대타자니까. 나를 부러워해주는 내 대타자로서 조세핀이 다시 호출되는 거죠. 남편은 네.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조세핀이 있어야 내가 상류층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1등석은 어때? 네. 정말 잡지에 나오는 집들 같은 데서 사는 기분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봐 줄 때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이 그냥 새롭게 발견되는 거겠죠. 남편도 되게 웃긴 게 휴양지에 와가지고는 안 놀고 역사책 열심히 보다가 전쟁 크림 전쟁 열심히 보다가 와 나는 완벽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나 이거에 대해 쓰고 싶어. 근데 막상 딱 돌아오면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제니퍼 이건이 세대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62년생인데 62년생이면 이제 히피들이 놀던 거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세대이고, 그 세대가 사실 되게 보수화된 세대예요. 그러니까 히피들이 1960년대, 70년대 걸쳐서 미국 사회의 삶의 방식 자체를 많이 바꾸기도 했고, 이 사람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그냥 미국 자체를 바꾸고 자기 삶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전 시위하고. 근데 제니퍼 이거는 이제 중간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히피들과 달리 자기는 히피들이 반전 시위할 때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니퍼 이건도 히피 세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 세대로서 히피 세대가 사회적으로 받았던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자유로움을 동경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작품인 그 자전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달의 자매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10대 자기가 10대 시절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되게 자유로운 도시에서 살면서 LSD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그래피티라고 하죠. 네. 낙서를 하고 그런 시절의 얘기를 자전적으로 쓴 소설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마지막에 실린 거는 결국 자기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그리고 자기가 일탈하고 싶었지만 일탈할 수 없는 어떤 중산층으로서의 것들을 관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조의 소설, 또 어떤 의미에서 관찰의 소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 자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해서 객관화하기 위한 거지만, 여기서도 마지막에 대사가 되게 상실거적인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 대사를 되게 공들였어. 아무것도 아니긴 관찰을 하잖아. 그게 널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 같은 거를 봐도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소설적인 세계를 관찰의 시선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저는 이 대사가 그 보수성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LSD를 피긴 했지만 결국 그 남자 안 따라왔단 말이에요. 관찰만 너는 얘네들 그게 구원해 줄 거라는 건 네가 거기 안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 당할 거라는 얘기잖아. 넌 다시 안온하게 중산층으로 얘 잘 사는 애잖아요. 중산층으로 다시 편입될 거야 라는 대사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작품이 어떻게 보면 작가의 한계 같기도 하고 보수성의 끝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짤을 봤는데, 그 장기하가 부러울 것이 없는 이유 하면서 장기하가 뭐 할아버지가 뭐 엄청난 부자고 종로서적이고 뭐 자기는 어디죠? 타워팰리스 살고 이러니까 당연히 부러울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장기하라는 사람이 뜬 거는 사실은 발바닥이 장판에 딱 달라붙는 그 소위 얘기하는 88만 원 세대가 불리는 청년 세대, 빈곤한 청년 세대를
표상하면서 뜬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 빈곤한 청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인데 그렇게 뜬 거 자체는 사실은 그런 청년들을 표상하면서 뜬 그런 거죠. 사실은 제니퍼 이건의 소설도 그런 장기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소설 아니 이 마지막 소설은 특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구경꾼들의 세계예요.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구경꾼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없으면은 매 순간 자기를 감정이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 계속 받다가 정도까지는 아니다. 마지막에 확신을 갖게 해준 작품이 바로 달의 자매. 아유 어떻게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하구나 이 사람. 아니야. 장기하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이제 끝내야 돼. 끝. 끝도 안 냈는데. 멘트를 해야죠. 그럼요. 아, 마무리 멘트 좀 그치. 했었어야죠. 우리 그거 해야지. 네, 마무리 멘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해야지 추천. 그러니까 아, 그게 그래? 마무리 멘트. 아 그거야? 그래. 마지막에 추천, 다 하셨으니까 추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천으로. 추천 비추천 하겠습니다.